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미국 증시에서 하루 만에 1경원 가까운 돈이 사라졌습니다. 증시는 지금도 폭락할 조짐을 또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트럼프는 더 좀 버티라면서 골프를 즐겼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 금융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업계에 3조 원의 긴급 자금을 즉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4월 4일 특수전 부대를 찾아가서 무기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특수전 부대, 그 원조인 일명 그린베레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TV 대표,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호 관세 폭탄 터진 뒤에 지금 증시는 오늘도 지금 엄청 떨어져서 코스피가 지금 난립니다. 상호 관세 이 폭탄이 터진 뒤의 일들인데 60만 명이 넘는 미국 시민들이 반 트럼프 시위를 하기 위해 그야말로 미국 주요 도시 곳곳에 나섰죠. hands off, 손 떼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를 맞아서 그 고립주의 또 미국 우선주의 이렇게 하면서 무역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관세 폭탄을 떨어뜨린 등 어떻게 보면 국제 그 어떤 균형보다는 미국 자국이익주의를 하는데 문제는 자국이익주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 내에 있는 그 여러 그 시민단체들이 그와 같은 것이 과연 미국 이익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미국 전역에 그 1,200건 이상 실제로 사람으로서는 한 60만 명 가량이 엄청나게 큰 시위 집회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구호가 손 떼라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 민권 단체 또 노조 그리고 또 성소수자 단체 같은 그 어떻게 보면 진보 좌파적인 그 집회뿐만 아니고 재향군인회 같은 우파적 단체들조차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우파적 단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 항의를 하면서 이번에 있어서의 어떤 관세라든가 아니면은 그 정부 효율부 이런 분들이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미국 전통을 무너뜨린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많은 어떤 반대 세력의 일어남을 지금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위는 계속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닙니다.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반 트럼프 시위는 그야말로 지금 본물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미국 말씀을 하셨고 파리, 런던, 베를린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의 이제 수도에서도 워싱턴 D.C.만큼이나 수도에서도 이제 이런 반 트럼프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워싱턴 D.C.가 가장 큰데요. 앞서 이제 최 대표께서 도지, 즉 정부 효율부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효율부가 지금 머스크를 수장으로 하면서 하는 일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예산 삭감, 또 하나는 이제 공무원 구조조정 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여파가 생기는 데가 역시 이제 워싱턴 D.C.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이 제일 많은 도시니까. 원래 한 2만 명 정도나 모일까 말까 했던 게 실제로 딱 때가 되니까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5배 이상 시위대가 더 많았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불이 나게 백악관 일대를 봉쇄하는 그런 어떤 일을 좀 펼치기도 했고 백악관도 한가하게 봄잔치 행사도 하려고 그러다가 다 취소하고 이제 부랴부랴 그러니까 민심을 좀 본 거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CDC라고 하죠. 이 팬데믹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미국의 질병예방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곳이 이제 팬데믹 끝나고 좀 지나서 이제 지금 완전히 찬밥입니다. 여기가 이제 애틀란타인데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이 CDC의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반대하는 시위를 했고 또 하나가 산림청인데요. 미국의 산림청은 아이다호주의 캐첨이라는 도시에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도 역시 많은 시위대가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내놨습니다. 네. 시위는 평화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력을 동원한 시위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말로, 팻말로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팻말의 내용은 다양해요. 이렇게 일사불란한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핸즈오프가 가장 많았고 손 떼라,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라
대통령을 향해 그렇게 얘기했고 다른 얘기 뭐 왕에 비유하는 말도 있고요. 뭐 우리 트럼프를 왕으로 비유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트황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프레지던트가 아니고 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왕은 없다. 왜 왕정을 하느냐? 왜 이렇게 독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다라고 한 게 네가 왕이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당신이 왕 같은 어떻게 보면 행세를 하지 말라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아까 손을 떼라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내 교육에서 손을 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손을 떼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뒤에 목적어만 달라지지. 그렇죠. 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낙태권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보장해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낙태나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하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법인들의 낙태권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 외에도 어떻게 보면 낙태는 의령이다 이런 말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위대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할 때 자기의 투표를 빼앗겼다라고 해서 Stop the Steal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꾸로 그것이 우리 지금 반대하는 시위 측에서도 똑같은 도둑질을 멈춰라라고 하는데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면은 분명하지만 평화적으로 하는 문구는 상당히 거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안에서도 이 각 언론이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 여론조사. 이거 상당히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조사예요.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예, 이게 1월 달에 나왔던 똑같은 설문조사와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미국의 민심이 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표에 나옵니다만 이건 이번에 조사한 건데. 이번 조사예요. 최근 예. 조사. 부정적인 게 54%는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긍정적이 40%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1월 달에는 부정적이 48%, 긍정적이 46%였거든요. 그때보다 부정적이 훨씬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이 미국 국민들의 민심이 좀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응답자 75%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결국 물가를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과 좀 효과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비단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50%를 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그동안에 받아왔던 여러 가지 행정, 복지, 문화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경제 정책들이 일단은 마가, 즉 미국의 최우선이라는 어떤 그런 큰 명제에서는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거는 결국 물가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줄어든다는 우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발 이 상호관세 폭탄이 터진 뒤 뉴욕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한번 폭락했고 월요일에는 선물 지표가 지금 폭락하고 있고 한국 증시, 일본 증시 모두 검은 월요일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날아간 돈이 사라진 시총이 무려 1경원입니다. 1경원 가까운데 이거 합치면 1경 이상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때 숫자를 세우면서 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 지표로 나타났다는 것이 충격적이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이른바 팬데믹 쇼크 이후에 5년 만에 최악의 날을 지금 보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틀 만에 날아간 기업의 시가총액이 6조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거의 9,646억 원. 야, 이건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지금 떨어지는 걸 보면 1경이 넘어요, 지금. 그렇죠. 1경이 벌써 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는데 결국 미국을 더 위대하겠다라고 하고 미국을 좀 있는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시가총액이 6조 6천억 달러 날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미국의 국부가 그만큼 적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순 내지 이런 역설을 어떻게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외면적으로는 그렇진 또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의 어떤 향방이 또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모 죽인 원수는 잊어버려도 언젠가는 시간이 가면 자기 지갑 찢은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자막에서 보셨듯이 마이너스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공황의 공포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이게 이제 2년 중간 선거 있을 때까지 괜찮다 그랬는데 중간 선거까지 못 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도 자신의 사저 골프장으로 차를 몰아서 그것도 하루 먼저 골프를 6시간이나 쳤다고요? 보통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치고 올라오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이번에는 금요일 날 그것도 오전에 내려가서 오후에 말씀하신 대로 6시간이나 플로리다 마르라고 자기 리조트 사자가 있는 리조트죠. 여기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골프나 치고 말았으면 됐을 텐데 또 사람들을 더 속상하게 만드는 또 말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정책 안 바뀔 거야.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부자가 될 때니까 지금 잘 참고 저 뒷말이 버티고 미국인들을 있어. 완전히 이 화나게 만들었어요. 예. 부자 되기 좋은 때다. 여러분 돈 들고 있으세요 그 말이에요. 팔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 부분 과정 CNN에서 이제 집어서 얘기한 게 그럽니다. 지금 가뜩이나 온 국민들이 지금 물가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자기 주가가 떨어져서 자기 재산이 이제 날아가는 거에 대한 걱정들 하고 있는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제일 부자 동네에 가서 골프나 치고 있다라고 이 민심과 이반된 행동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을 했고요. 또 여기서 더 사실을 사람들을 공분하게 만든 게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재선은 선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모금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1인당 100만 달러짜리 그러니까 한 사람이 15억짜리 이제 그런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2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한두 시간짜리 행사로 한 방에 2천만 달러짜리 이 모금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주관을 하는 데다가 이 행사가 열리는 곳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인 이 마로라고 이 리조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해 충돌에 상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연방대법원 관계자는요. 꼼수로 3번 대통령 출마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은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균열은 안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퍼스트 버디 1호 친구라 불리는 머스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테슬라 불 지른다고 하고 테슬라 주가 폭락하니까 이 머스크마저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hope that I hope tha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can establish a very close partnership. I hope it is agreed that both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move, ideally, in my view, to a zero tariff situation, effectively creating a free trade zone between Europe and North America. That would be that's what I hope occurs. 저는 개인적으로 머스크가 저 얘기를 그냥 했을 리는 없고 저렇게 했을 때 과연 트럼프가 자기를 자를 것이냐 안 자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지금 크고 있다고 봐요. 유럽과 미국의 무관세를 다시 부활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정면으로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한 겁니다. 아무래도 본인 사업이 많이 걸려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전 세계 가장 부자인 남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기로 당선됐을 때는 이 테슬라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와가지고는 한 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조가 그냥 허공으로 휙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대한 지금 상계 관세 이런 부분을 보복 관세를 하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해에 기가 팩토리라고 해서 테슬라 차량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영어로 했을 때 in my view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런 보복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그만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이와 같은 트럼프의 관세 전략 이런 부분은
그 트럼프의 그 나바로라는 고문이 지금 옆에서 이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정책을 바꾸지 않을 거야라고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생각이 얼마나 그 트럼프를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정치인은요, 선거로 심판을 받아야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고 이러다간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내줄 수 있다. 참패 전망이 벌써 나옵니다. 예. 테드 크루즈라고 하는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이제 공화당이 대선 때마다 이제 단골 후보,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늘 나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테드 크루즈 의원이 아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면 모든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죠. 중국이나 뭐 유럽 다 하면 이미 중국은 보복 관세 34%를 때린 상황이고 유럽이 이번 주에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되면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2026년도 말에 있죠. 중간 선거 대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금은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 하원 둘 다 뺏길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얘기까지 좀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역시 관세가 미국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얘기했고 머스크는 앞에서 말씀을 좀 하셨고 그러니까 등등등 전체적으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수용을 할지 여부는 정말 좀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좀 더 견디라고 하고 있고 네. 계속 굿샷만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받아서 잔치 계속 열고 있고 언제까지 가야 할지는 역시 그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참 큰일은 큰일입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서 이 장관이 된 사람이지만 관세 정책 입안과 발표 과정에서 소외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만둔다는 얘기 나와요. 이게 재밌는 게요. 아마 워싱턴 DC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백악관이 있으면은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 재무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소외된다라는 것은 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물먹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미국의 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관세와 관련된 정책에서 배제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재무장관 하나라고 하면서 지금 사퇴의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로서의 어떤 관세 정책을 이용하는 것은 피터 나바로 고문 그리고 리트닉 상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 경제를 가장 책임지고 있는 것은 또 이 재무부 장관인데 결국 본인의 입김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결국 나는 더 이상 이 정부와 함께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항의에 대해서 트럼프가 일정 부분 정책을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책이 계속 갈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결코 일단은 물러설 것 같지가 않아요. 상호 관세를 경제혁명이라고까지 지금 부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다가 증시가 폭락하고 1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라. 쉽지는 않지만 마지막 결과는 역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본인의 정책이 미국 국민과 미국에게 득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정책이 미국보다 중국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 덕이 되니까 지금 힘든다 하더라도 조금 더 버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당장의 어떤 미국 사람들의 민생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본인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상하 양원을 잃는 중간선거까지 가려면 시간이 1년 이상 남았어요. 그 1년이면 세계 경제는 다 죽을 겁니다. 자, 영국은 10%로 깎아줬는데 유럽연합은 20%. 그래서 영국은 미국의 우호적일 거란 예상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미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천명했네요. 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최종 타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을 타깃으로 한 관세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 미국이 다른 나라, 소위 말해서 우방까지 포함한 다른 나라들한테까지 공통적으로 매긴 이 관세에 대해서 알았어. 대신 우리 협상 열심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계산일 텐데 지금 방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그다음에 이 유럽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제 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좀 했고요. 특히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무역 전쟁은 누구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다. 우리 이제 유럽 국가들이 협력을 해서 단호하게 유럽의 시민과 유럽의 기업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영국 총리실도 성명을 내서 두 정상이 무역 정쟁과 관련해서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최신 정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앞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영국은 10%, 유럽연합은 20%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미국이 영국 쪽에다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줄까 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던 거를 이제 양측이 이제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유럽과 영국 간의 이런 어떤 접촉점, 접합점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여기서 미국이 관세 깎아줬다고 미국 편을 들면 그렇죠. 영국이 유럽에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에 밀려서 영국은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와 거리를 좀 두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정부, 우리 증시, 우리도 지금 예외 없이 지금 직격탄을 지금 맞았습니다. 자, 긴급 처방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일단 자동차 업계부터 지원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돈 가뭄 방지 모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백헌 금감원장을 비롯해서 5개 시중은행 그리고 또 은행연합회장 또 금융투자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자금을 어떻게 보면 지휘하는 사람들을 다 같이 지금 모임을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어떻게 보면 돈을 마구마구 빨아들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수신뿐만 아니고 여신 돈을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은행이 하는데 이 여신을 확실하게 좀 더 밀어줘가지고 기업이 자금을 집행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의 거의 50% 가까이를 하고 있는데 25% 정도의 관세를 매겨버린다고 하면은 결국 전체적으로 수출 양이 향후 한 거의 5분의 1 정도는 날아가 버리는 한 19% 정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자금 수요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적절하게 빠른 조치, 선제적 조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기업들도 자금을 좀 공급받고 어떻게 기업은 자금이 피와 같은 거니까 피가 잘 돌수록 해주는 이런 관가의 어떤 노력도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5대 시중은장 회의를 소집했고요. 각 은행들이 예측한 우리 경제의 타격 예상만으로도 참 막대합니다. 이거 대미 협상이 잘 안 되면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나겠어요. 예, 앞서 이제 최 대표께서 이제 자동차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좀 한 20% 정도 수출액이 날아갈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에 대한 이 의존도가 높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우리 경제의 어떤 이런 취약성도 사실은 노출이 됐다라는 측면도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장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좀 모아놓고 정부가 이제 자금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 관세 리스크 충격에서 잘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사전에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자동차만 놓고 보더라도 한 50조 원 정도 좀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이들 자동차 관련 기업들한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들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 여러 가지 대응을 좀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은행, 산업은행, IBK은행, 국민은행 뭐 등등등 국내 은행들 쪽에서 자체적으로 좀 계산한 그런 이번 관세 리스크에 대한 충격은 기본적으로 20%를 기준으로 계산이 나온 것들이고요. 20% 관세 부과에 우리나라 수출이, 그러니까 대미 수출이 13%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부과한 관세는 25%죠. 그러면 13%보다 더 우리 수출이,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앞서 제일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게 자동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가장 먼저 25% 관세를 부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더 클 수도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정의선 회장이 뒤통수 맞아가긴 했습니다만 미국에 좀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서 미국의 현재 생산을 늘리는 게 결국은 이 관세 리스크에서 최종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어떤 기업들도 이 선례를 따라가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모든 중소기업들이 다 미국을 따라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요. 요 중소기업들이 국내에서 이 관세 리스크를 버티면서 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이 이쪽 분야에 집중돼야 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어렵지만 상호 관세는 뭐 우리가 현대차가 31조 투자도 약속했고 하니까 협상을 통해 다소 낮출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만 이 품목별 관세 이게 더 타격이 큰데 이건 협상 불가라는 곳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바로 품목 관세 아니겠습니까? 이미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품목 관세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고 그 외에도 지금 반도체, 의약품, 구리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만간 빠르면 4월 달 내로 이 부분에 대한 품목 관세도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관세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방했다라고도 23% 선방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베트남은 46%입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급여가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같은 경우에도 다 베트남으로 가고 베트남에서 만든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을 했는데 베트남에 대해 46% 해버리면은 그만큼 그 가격이 경쟁률이 뚝 떨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나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더 컴백하는 게 낫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 경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융의 역할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정치와 사법에 우리가 얽혀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목줄이 조여오고 있습니다. 최진영 대표, 임종윤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러난 날 북한의 김정은은 특수전 부대에 가서 곳곳을 점검하고 병사들도 격려했습니다. 공교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특수전 부대를 챙긴다는 뜻도 되겠지요.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가른다는 이 특수전 부대의 원조는 미국의 그린베레입니다. 오늘 밀리터리 비유에서는 이 그린베레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군 특수부대 하면 G.I. 제인에 나왔던 네이비실, 영화에도 나온 델타 포스, 다양한 이름들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그린베레는 람보 때부터 그렇고 워낙 유명하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부대인가요? 예. 이제 미군 특수부대 하면 육군, 해군, 공군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편의상 1급, 2급으로 나눕니다. 그 편이라고 하는 것은 탑티어, 세컨티어. 예, 세컨티어. 그런데 여기서 티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부대의 어떤 강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임무에 따라서 대테러에 집중하는 육군 부대는 델타포스, 해군은 이 대부그루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이제 주인공인 이 그린베레는 2티어, 2급 특수부대로서 특수전과 대테러 임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2급이라고 결코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해군은 네이비실이라고 통군도 있습니다. 네, 자 2급 특수부대의 스페셜 포스 그린베레 네이비실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영화나 그 람보 부대였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진 건데 왜 그린베레가 좀 특별한가요? 예, 그러니까 그린베레는 특수전 부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이 육군, 미 육군 특수전부대의 다양한 별명이 있어요. 이제 그린 베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그린 베레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이 그린 베레를 착용하게 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 대로 이 그린 베레의 공식 명칭은 U.S. Army Special Forces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 말씀하신 다양한 별명 이게 더 유명하죠? 그렇죠. 그걸 소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별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그린 베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그린 베레는 사실 케네디 대통령이 특수전부대를 상당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뱀을 먹는 사나이들이네요. 예, 그리고 뱀을 먹는 사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적진에 들어가서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이게 뱀을 먹으면서 생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별칭이 나온 것이고, 작전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용한 프로들, 그리고 중동 같은 지역에서는 대개 이 수염을 다 기르지 않습니까? 네. 그들과 똑같이 수염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수염난 녀석들.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않게 수염을 다 기른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현지에 동화돼 가지고 그 지역에서 비정규전 이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별칭들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특수부대를 만들 때 이 그린베드를 모델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월남 갔다 온 아저씨들이 뱀 잡아먹은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럼요. 저 양반이 무슨 생사탕집 하던 사람 땅꾼도 아닌데 왜 뱀 얘기를 하나. 여기에 원인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군 생활하면서 이 유격 훈련을 받거든요. 이 유격 훈련이 특수전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적지에 내가 떨어졌다, 고립이 됐다, 생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스스로 먹을 거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먹거리가 뱀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대상이지만 결국 뱀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뱀 먹는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었고, 우리 특수전부대도 사실은 최초의 창설 때부터 그린베레의 도움으로 조직을 만들고 훈련을 받고 구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 먹는 사나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특수전부대에도 별칭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센터장님도 특수 교육 받으셨지만 네. 제가 들어보면 미국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 가면 유격대 스쿨이 있고 거기 다녀온 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날인가 그 코스에 뱀을 실제 잡아먹게 한다면서요.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린베레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고 그 자부심이 강하거든요. 이게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뱀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와 기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뱀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세계 모든 특수부대들 다 침투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미국 그린베레의 침투 기술, 다른 부대들의 그야말로 교과서라고 하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4편까지 나온 그 람보에 참 많이 나오는 영화 장면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게 물속으로 저렇게 침투하니까 해군적인 역량도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그러면 뭐 기상 또 지형 이런 거 다 극복하고 침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저게 그 물속에서도 소총이 발사됩니까? 그러니까 물 속에서 발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수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물 속에서 이 교전이 붙는다면 할 수도 있겠죠. 자, 야간에도 저렇게 적외선 투시경을 가지고 밤작전을 다 해요, 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간 작전도 하고 방금 말 타는 장면이 나왔는데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갔을 때 노새가 있으면 노새를 타고 당나귀가 있으면 당나귀를 타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린베레 주로 이 비정규전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자, 이 비정규전 북한이 여기에 엄청 신경을 쓰고 물자와 인력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 비정규전의 특징 뭡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 처음에 도입하실 때 김정은이 특수부대를 방문했다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게릴라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진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를 해서 적진에 장기간 몰면서 게릴라전을 수행을 하는데, 현장에서 게릴라를 양성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현지에서도 키워요? 그리고 현지에서 네. 인원들을 뽑아서 게릴라를 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적 후방 시절에 대한 사보타주, 심리전, 또 정보 수집도 하죠. 이런 임무들이 바로 비정규전의 일원이고,
아주 극소수 인원이지만 국가 전복 혼란 유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전쟁의 전세를 뒤집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소국이나 예. 아니면 아프리카 소국들은 뭐 열 몇 명 가서도 나라 뒤집어 엎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베레는 이 정보기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정보기관 CIA라든지 DIA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 능력도 필수적이고요. 네. 상당한 노련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좋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외국어 현지어도 익히려면. 네.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들, 군대에서 뭐 슬로건,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알고 보면 귀신 잡는 해병도 미국 해병대에서 온 겁니다. 그린베레 슬로건을 들으시면 아,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였어? 그런 거라면서요. 예, 근데 이 앵커님 귀신 잡는 해병 우리 해병대 들으면 좀 서운할 겁니다. 그런 이제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예. 그 귀신 잡는다는 게 우리 오리지널인 줄 알았거든요. 아, 아닙니까? 네. 예, 저는 뭐 히긴스 종군 기자가 이 저 통영 상륙 작전 우리 해병을 보고 기사를 쓰면서 그렇게 이제 해서 역수입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그린베레는요. 지금 대한민국 특전사의 대표적인 구호가 안 되면 되게 하라거든요. 아, 저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스페셜 포스인 그린베레는요. 이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비정규전을 통해서 지원한다. 그래서 억압으로부터 자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공군 공정 통제자는 first there, last out.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빠져나온다. 저게 참 유명한 말이에요. 그렇죠. 장교는 먼저 들어가고 예. 가장 나중에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비실은 편한 날은 어제까지다. 아, 이런 항상 어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린베레는 글자 그대로 이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명예로운 이 직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막 귀신같이 접근해 번개처럼 때리고 그렇죠.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사라진다. 문학 작품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작전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멜 깁슨이 그 실제 인물의 육군 중장으로 나왔던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와라. 네. 저는 참 아주 감명받았던 그런 저 얘기입니다. 아, 지도자의 자세를 또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그린베레가 활약한 대표적인 전쟁, 우선 베트남전이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재임하던 그 시절이 60년대 초거든요. 베트남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린베레 12명이요. 라오스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현진 160명을 훈련하고 교육을 해서 월맹군 베트공군 900명을 항복시킨 전투 유명합니다. 아, 예, 이때 이제 그 그린베레의 역할이 빛난 일이었었고 사실은 그 베트남전에서 소수 게릴라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마땅치 않으니까 소수 민족을 모아가지고 이 전략 방어천을 구축을 했고요. 그린베레와 CIA가 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산 세력의 핵심 인물을 제거하는 작전도 수행을 했고요. 1970년 손타이 포로 구출 작전이 아주 굉장히 유명했는데 사실은 침투에 성공을 했는데 포로를 구출하는 데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정보의 실패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린베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이 그린베레는 역시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졌죠. 바로 람보입니다. 람보는 세대를 뛰어넘은 영화죠. 2021년에 다시 개봉했던 람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Keep moving. There's no way out of here except through us. Diesel, you and all your men couldn't handle him before. Now, what makes you think you can handle him now? Because God knows what she's prepared to do. 실버스타 스텔론을 세계 영화사의 영원한 존재로 만든 영화, 바로 람보죠. 물론 뭐 그 이전에 로키를 기억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람보입니다. 제게는 그게 나중에는 이제 네가 무슨 람보냐라는 말 일반 명사가 됐죠. 전쟁 영화의 바이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60 기관총을 든 근육질의 이 람보. 람보가 어떻게 보면 이 그린베레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전직 그린베레죠, 이 람보가요.
그래서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미국 국민들에게 주고요. 이 람보는 참전 용사들의 PTSD라고 그러죠. 외상후 예. 이저 스트레스 증후군입니다. 증후군요. 예. 그래서 전쟁의 비극, 그 전쟁 속에서 용맹하게 활약했던 그린 베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람보라는 영화는 1982년에 나온 그 영화인데 그 이전 79년에 나온 지옥의 묵시록. 그 말론 브랜도가 이제 주인공이었는데 이 그린 베레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찰리 신의 그 아주 그 젊었을 때 모습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뭐 유명한 영화죠. 아주 예. 고전입니다. 인간이 전쟁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 이 광기를 재현한 그런 영화가 바로 지옥의 묵시록입니다. 네.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도 잘해야 하고 임기응변술도 뛰어나야 해서 이 그린벨의 정예비형 한 명을 양성하는 돈 어마어마하다네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린베레는 주로 해외, 적지에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그러니까 이 해당 지역의 언어가 필수입니다. 네. 대개 보면 그 해당 지역 언어 출신 미국 국적자들을 뽑죠. 미국 국민, 국적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요. 베테랑 부사관, 몇 년 근무한 부사관으로 지원자를 뽑고 사실은 이 굉장히 엄격한 이 선발을 하는데 훈련 과정만 2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 노련미와 판단력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평균 연령이 좀 높다 그러고요. 저런 걸 다 익히려면 좀 나이가 좀 들어야 되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린벨의 한 명을 양성하는데 2017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 한 명 키우는데 돈 20억 들어요. 예. 그렇다면 웬만한 해군 공군 조종사, 파일로트를 기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비용이 든다. 그만큼 그 한 사람의 역할, 기여도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뽑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키워서 예. 이게 하나하나가 다 군의 자산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 우리나라에도 왔었고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그린베레 출신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밀 유출 혐의로 논란이 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시그널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로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이 최근에 그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국의 포격 작전이 있었는데 그 기밀 군사 작전들을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 G메일을 통해서 분쟁 지역의 무기 관련 논의 문서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이 그린베레 출신이 안보 의식이 너무 소홀하지 않냐 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사실 NSC 이 대변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정을 했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왈츠 보좌관 그 헤그세스가 앵커이고 예비군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그런 존재인데 자, 이 행동으로 어쨌든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리나라를 잘 아는 그런 그 보좌관이라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뉴욕타임스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논의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이제 왈츠는 국가안보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질설이 보도가 되고는 있는데 제가 본 미 언론 다른 보도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왈츠 보좌관에 대해서 상당히 신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이후에 왈츠 보좌관에 대한 경질이나 사임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아마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여기 우리나라 판문점에 와서 찍은 사진도 있고 네. 그걸 본인의 SNS에도 올리는 지안파라 우리 입장에서는 왈츠 보좌관이 있는 게 앞으로 방위비 협상 같은 산적한 현안을 볼 때 좋겠죠? 예, 저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건지 진위 여부가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왈츠 보좌관이 좀 계속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센터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옛날이네요. 1948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헌장이 제정된 날, 그걸 기념하는 이 보건의 날이
4월 7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건강 주간이기도 합니다. 심신의 건강 참 어려울 때지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지요. 고맙습니다.